인연이 감히!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채가 뒤로 확 잡혔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이혼을 해? 공장 딸년이 주제도 모르고.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아버지가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시아버지 생신 갈비찜 장 보러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혼 1년 반 동안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었습니다. 기름 냄새 난다고, 손이 거칠다고, 공장 딸이라고 끊임없이 조롱당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시련이 닥칠지를.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아는 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서아는 정성껏 준비한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쪽이야.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안내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악력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긴장한 거예요. 서아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봤지만 민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이 민우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연회장의 조명 아래에서도 유난히 창백한 얼굴로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눈빛에는 호기심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소만이 담겨 있었어요. 앉으세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서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신우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아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서아라고 합니다. 서아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손끝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명이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 아버지가 전자부품 공장 다닌다며? 네, 어머님. 아버지께서 오래 일하셨습니다. 서아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명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공장? 그럼 기름 냄새 같은 거 많이 나겠네. 손도 거칠고.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민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조명희는 손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궁금해서 그래. 요즘 공장도 깨끗하다던데 안 그래?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깨끗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청결을 강조하셨어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 민우가 워낙 예민해서 냄새 같은 거 못 참거든. 조명희는 찻잔을 다시 들며 덧붙였습니다. 회계사 부인이 공장집 딸이라니 좀 의외긴 하더라. 그 말에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외? 그게 무슨 뜻이죠?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는 정직하게 평생을 일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부끄럽다고 한 적 없는데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민우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조명이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식사나 합시다. 배고프니까. 그렇게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서아는 식사 내내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민우는 계속 괜찮아, 신경 쓰지 말라고 속삭였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 호텔을 나서는 길, 서아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운전대를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그래. 원래 말이 직설적이셔. 직설적인 게 아니라 무례한 거잖아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도 적응하실 거고. 적응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적응을 해요? 그게 아니라 서아야. 엄마는 그냥 걱정이 많으셔. 아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는 거지. 서아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자기 어머니를 감싸고 서아는 그 틈에서 혼자 상처받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도 비슷했습니다. 조명이는 하객들에게 서아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착하긴 한데 집안이 좀 수수해. 공장 다니는 집이거든. 그 말을 들은 친척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요? 조명이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뭐, 착하니까 됐지.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신부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이 번졌지만 다시 고쳤어요. 웃어야 했으니까요. 오늘은 자신의 결혼식이니까요. 신혼집은 민우의 부모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중형 아파트였는데 조명이는 집을 구경시켜주며 계속 자랑했습니다. 이 집 실평수 30평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 집 얻기 쉽지 않거든. 우리가 애써서 마련한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조명이는 서아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하긴. 당연한 거지. 서아네 집에서는 이런 거 마련 못 해주잖아. 그 말에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아의 부모님은 이런 집을 마련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습니다. 서아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취직해서 스스로 살아왔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명희의 눈빛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 사업을 해왔어. 시아버지도 제조업으로 성공하셨고 민우 아버지도 명광테크라고 회사를 운영하거든. 그런데 며느리가 될 애가 공장집 딸이라니. 조명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사랑한다니까 어쩌겠어. 그래도 냄새는 좀 조심해. 여기는 고급 아파트니까 이웃들 눈치도 봐야 하고. 냄새. 그 단어가 서아의 귀에 박혔습니다. 기름 냄새, 공장 냄새, 가난한 집 냄새. 조명희는 계속 그 단어를 꺼내 들었고 서아는 그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민우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워낙 솔직하셔서 그래. 나쁜 뜻은 없어.
나쁜 뜻이 없다고요? 저한테 냄새 난다고 했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농담이었을 거야. 농담이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어요. 그는 서아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서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결혼이 이렇게 쓸쓸한 거였나? 서아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나아질 거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명절 음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유튜브를 보고 메모했고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조리법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이번만큼은 잘하고 싶었습니다. 명절 이틀 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야, 명절 음식 준비 좀 도와야 할 것 같은데 하루 전날 와서 자고 가.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서아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말리지는 않았어요. 서아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명절 전날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서아는 잠에서 깨어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은 뒤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 문을 열자 이미 시어머니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고 있었어요. 왔어? 늦었네. 죄송합니다, 어머님. 최대한 서둘렀는데요. 됐어. 이거 먼저 다듬어. 나물 손질부터 해.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거니까 오늘 다 준비해야 해. 시어머니는 커다란 대야에 담긴 시금치와 숙주나물을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한 줌씩 나물을 집어 뿌리를 다듬고 시든 잎을 골라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서아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어요. 서아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물을 다듬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너 손 좀 거칠다. 역시 공장집 딸이라 그런가. 서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아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혀를 찼어요. 손이 그러니까 나물도 투박하게 다듬어지지. 좀 더 섬세하게 해야지. 네, 어머님. 조심할게요. 서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어요. 오전 내내 서아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재우고 과일을 깎았어요. 손은 물에 불어 쭈글쭈글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일을 시켰고 서아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가 왔습니다. 민우의 여동생 정아였어요. 그녀는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밥 먹어. 서아가 차려놨어. 시어머니는 따뜻한 목소리로 딸을 맞이했습니다. 서아는 부엌에서 국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정아는 서아를 힐끗 쳐다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아는 이미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서아는 밥상을 차리고
국을 떠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정아는 앉아서 밥을 먹었지만 서아에게는 앉으라는 말이 없었어요. 서아야, 반찬 더 가져와. 김치 떨어졌어. 네, 어머님. 서아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을 틈도 없이 계속 심부름을 했어요. 배는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참는 게 익숙해졌어요. 저녁 무렵 서아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내일 아침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정리했어요. 전과 나물, 과일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오늘은 정리하고 그만 쉬거라.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네, 어머님. 서아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습니다. 남편 민우도 함께 시댁에서 자게 되었어요. 서아는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이불을 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새벽 5시 서아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어제 준비한 음식들 꺼내서 데우고 차례상 차려. 친척들 7시쯤 올 거야. 네, 어머님. 서아는 냉장고에서 어제 만들어둔 전과 나물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데우고 접시에 담고 상에 올렸어요. 손은 차가웠고 눈은 감기려 했지만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7시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고모,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집안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서아는 인사를 다니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한 눈빛뿐이었어요. 얘가 민우 새댁이야? 고모가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서아라고 해. 공장 다니는 집 딸이야. 어머, 요즘도 그런 집이 있어? 고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척했습니다.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네, 고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고생 많겠네. 우리 집안은 워낙 격식 있는 집안이라서. 고모는 피식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8시가 되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서아는 차례상을 완성하고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남자들이 절을 하고 여자들은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복을 나눌 때 친척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설거지를 하느라 부엌에 있었어요. 물소리 사이로 거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새댁이 손이 좀 거칠던데 역시 공장집이라 그런가 봐. 그러니까 전도 모양이 별로더라. 기름 냄새도 좀 나고. 조카가 뭐가 좋아서 그런 애를 골랐대? 서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고생 많았어. 조금만 참아. 명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은 서아의 어깨를 두드리고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명절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어요. 서아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부엌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재빨리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어머님,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시어머니는 짧게 말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역시 손맛이 없네. 전도 그렇고 나물도 간이 안 맞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덧붙였어요. 다음엔 좀 더 신경 써. 손님들이 뭐라 하던데.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이제 가서 쉬어. 기름 냄새 배면 안 되니까 샤워하고.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갔고 서아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어요. 부엌 조명 아래 서서 서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거칠다고 했던 손, 기름 냄새가 난다고 했던 손. 서아는 천천히 손을 씻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고 손톱 사이사이까지 문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모욕의 흔적, 무시의 상처, 그건 물로 씻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내지 않고 표정 짓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렇게 아플까? 서아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 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댁에서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친척들의 조롱, 남편의 무관심,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서아는 은행 앱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거예요. 100만 원. 서아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쓴 돈이 아니었어요.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출금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아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9시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던데 혹시 당신이 쓴 거예요? 남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눈을 피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 그거.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급하게요? 무슨 일이었어요? 서아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회사 선배랑 투자 이야기 좀 하는데 단기로 괜찮은 게 있다고 해서. 투자요? 그런 건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 금방 돌려놓을 거니까 걱정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통장은 둘이 함께 쓰는 거였는데 아무 말도 없이 돈을 빼간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알았어. 다음부턴 말할게. 근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나도 번 돈인데 못 쓰겠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건가? 아니면 당연한 걸 요구한 건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 뒤 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이번엔 150만 원이었습니다. 서아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지만 돌아온 건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투자야.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여보, 이러다 저축한 돈 다 없어져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서아의 불안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 받는다며 화를 냈어요. 서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차갑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서아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가 다 계획이 있을 거라고, 곧 돌려놓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민우 고객님 맞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부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고객님께서 최근 신용대출 5천만 원을 받으신 걸 알고 계시나요? 서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천만 원. 신용대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민우 고객님께서 지난달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상환이 시작되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아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천만 원. 그 큰 돈을 빌렸다고. 그것도 자신 몰래. 손이 떨렸어요.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서아는 참지 못하고 따졌습니다. 여보,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정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린 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투자한다고 했잖아. 그게 좀 커진 거야. 좀 커졌다고요? 5천만 원이요? 이걸 어떻게 갚으려고요? 갚을 거야. 내가 투자한 게 성공하면 돼. 남편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체 뭘 투자한 건데요? 코인. 코인이요?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코인. 요즘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계속 말하는 그 코인을. 미쳤어요? 코인이 얼마나 위험한데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해요? 위험하긴. 나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어. 이번엔 확실해. 확실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잃으면 어떡하려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요. 잃지 않아.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책임을 어떻게 져요? 대출금을 어떻게 갚는데요? 갚는다니까.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해?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서아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남편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두고 간 핸드폰에서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서아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코인 거래 앱이었어요. 빨간색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손실률 80%. 서아는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중 80%를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남은 건 1,000만 원, 4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서아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코인 손실 봤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4천만 원 날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복할 수 있어. 회복이요? 이미 80% 잃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반등할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자신 없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서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이건 도박이에요.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해요. 닥쳐.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남편은 눈을 부릅뜬 채 서아를 노려봤습니다. 너한테 쓴 돈인데 뭐가 문제야? 내가 벌어온 거라도 있어?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한테 쓴 돈이라니. 무슨 말인가요? 무슨 소리예요? 결혼할 때 너희 집에서 뭐 해준 게 있어? 집도 우리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고 결혼 비용도 다 우리 집에서 댔잖아. 내가 번 돈으로 산 게 뭐가 있는데? 남편의 말은 칼처럼 서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데 왜 이래? 우리 통장이잖아요. 함께 쓰기로 한 거잖아요. 함께 쓰는 거 맞아. 근데 너는 넣은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네가 갚을 거야? 서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서아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서아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서아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나날이 이어지고 있을 때 서아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 당부했습니다. 서아야,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버지 생신 음식 준비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갈비찜 좋아하시거든. 회사 일찍 나와. 네, 어머님. 반차 내고 갈게요. 서아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반차 신청을 해둔 상태였어요. 오후 1시에 퇴근해서 시어머니를 만나 대형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서아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보며 시계를 자꾸 확인했어요. 오후가 되면 시어머니와 장을 보러 가야 했으니까요.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서아는 무심코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아야,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 서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사고요? 공장에서 기계에 끼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상태가 안 좋대.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챙길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요. 어느 병원이에요? 인천 성모병원 응급실이야. 서아야, 제발 빨리 와. 전화를 끊고 서아는 상사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가봐요.
조심히 가고 감사합니다. 서아는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도 없어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아는 달리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아야, 어디야? 1시에 만나기로 했잖아. 벌써 1시 10분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친정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친정? 무슨 일인데? 우리 장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가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세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아야, 그건 안 되겠는데. 네. 서아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토요일이 아버지 첫 생신인데 장을 안 보면 어떡해. 갈비찜 재료를 사야 하는데. 하지만 어머님, 제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위독하면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 너 하나 없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시아버지 첫 생신인데 며느리가 장 보러도 안 오면 어떡해.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장 보러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꼭 가봐야 해요. 장은 내일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내일? 내일은 내가 다른 약속 있어. 오늘 사야 해. 그리고 사고 나셨으면 병원에서 치료하겠지. 내 어머니도 계시잖아.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시대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후회는 무슨. 과장하지 마.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약속대로 장 보러 와. 내가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 그만해. 며느리가 시댁일을 우선해야지. 시아버지 생신이 얼마나 중요한데. 장 보고 나서 저녁에 병원 가면 되잖아.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서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끝에 남편이 받았어요. 왜? 여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셔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데 어머님이 장 보러 오래요. 그럼 장 보고 가면 되잖아. 몇 시간 안 걸릴 텐데. 남편의 말에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위독하시대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병원 가면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내 어머니 계시잖아. 엄마 혼자 장보기 할 순 없어. 우리 아버지 첫 생신인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아야, 나도 이해해. 근데 엄마 입장도 생각해야지. 아버지 생신 준비해야 하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나는요? 내 아버지는 어떡하고요? 장 보는 거 2~3시간이면 끝나. 그러고 가도 늦지 않을 거야. 서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서아는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몸은 마트로 움직였어요. 택시 안에서 서아는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못 가. 조금만 기다려줘. 서아야,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 조금만 있으면 갈게. 꼭 갈게. 마트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제 와. 30분이나 기다렸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빨리 가자. 사람 많아지기 전에 사야 해. 시어머니는 카트를 밀며 앞서갔습니다. 서아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손에 든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채소 코너, 정육 코너, 수산물 코너를 돌며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물건을 집어 담았습니다. 특히 갈비를 고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이 갈비는 너무 기름이 많고 저건 너무 마른 것 같고. 서아야, 저기 저 갈비 좀 봐봐. 네, 어머님. 서아는 갈비를 고르면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이 커졌어요. 아버지는 괜찮으실까? 혼자 계신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3시간이 지나고서야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산을 마쳤어요. 자,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이것들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어야지. 어머님, 저 친정병원에 가봐야 해요. 친정? 지금 물건들 정리도 안 하고? 네, 제가 내일 와서 할게요. 지금은 정말 가봐야 해요. 시어머니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서아는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들은 지 4시간이 지났어요.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어요. 서아야. 아버지가 방금. 서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30분 전에 돌아가셨어. 서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서아는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아버지가 계셨어요. 서아는 천을 걷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이 보였어요. 평소처럼 온화한 표정이었지만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늦었어요. 제가 못 와서 미안해요. 서아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 손을 꽉 쥐고 흐느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서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울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한 슬픔, 후회,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찢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준비하는 동안 서아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 조문은 내일 갈게. 내일이요? 오늘 와줄 수 없어요?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 내일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사흘간의 장례식 동안 서아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와 둘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을 받고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마지막 날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오지 않았어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보다 더 큰 건 혼자라는 외로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헬쑥하고 지치고 슬픈 얼굴. 서아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제 모든 걸 끝낼 때가 왔다고. 아버지의 발인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그동안 회사도 쉬고 집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손, 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어도 서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이었어요.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이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보다가 한참을 망설였어요. 받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네, 어머님. 서아야, 뭐해? 오늘 와야지. 오늘이요?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 갈비찜 같이 만들어야지. 빨리 와.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상복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비찜을 만들러 오라고. 어머님, 제가 아직 뭐? 장례 끝났잖아. 그리고 시아버지 생신인데 며느리가 안 오면 어떡해. 12시까지 와.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아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왔어? 늦었네. 빨리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아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화장도 안 하고. 아버지 생신인데 그렇게 상복 같은 옷 입고 오면 어떡해.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됐어. 어서 부엌 가서 갈비 손질해. 시간 없어. 서아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커다란 갈비가 놓여 있었어요. 며칠 전 마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고른 그 갈비였습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갈비를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끝이 시렸습니다. 갈비를 하나하나 씻으며 서아는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공장에서 차가운 기계를 만지셨을까? 마지막 순간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서아야, 울지 마. 갈비에 눈물 떨어지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됐어. 빨리 손질하고 양념장 만들어. 오후 내내 서아는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들고 채소를 썰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시만 했습니다. 파는 더 얇게 썰어. 당근도 모양 맞춰서 자르고. 아버지가 음식 모양에 민감하셔. 서아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어요. 손만 움직였습니다. 저녁 6시쯤 갈비찜이 완성됐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까지. 서아는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갈비찜 맛있네. 시아버지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내가 직접 양념장 만들었어요. 서아는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양념장을 만든 건 자신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서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야, 저번 주에 내 아버지 장례식 때 우리 아무도 못 갔지? 네, 어머님.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그리고 내 집안이 워낙 그러니까. 서아는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신 거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돌아가셨잖아. 안전관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님,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면 뭐야? 기계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사고가 안 났겠지. 역시 공장 사람들은 그래. 그 순간 서아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끈이 톡 하고 끊어진 거예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서아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울음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왜? 사실을 말했는데. 사실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한 번도 사고 없이 조심히 일하셨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고 났잖아. 그게 사실이지.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며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아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아버지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거 아세요? 갈비찜 재료 사러 가느라 병원에 못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지막을 못 봤다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식구들이 부엌을 쳐다봤어요. 뭐,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시간 조절을 못한 거지. 며느리면 시댁일을 우선해야지. 시댁일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도요? 돌아가시는 건 어차피 정해진 거였잖아. 내가 가도 못 살리는데 뭐하러 가. 그 말에 서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용히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요?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의 팔을 잡았어요. 서아야, 그만해. 엄마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서아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기분 상하게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참아야 해요? 엄마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셔.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님 편만 들어요?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서아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목소리 낮춰. 아버지 생신인데 왜 이래? 저는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조문도 안 왔어요. 당신도 마지막 날 잠깐 왔다 갔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나도 바빴어. 그리고 내 집안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그 말에 서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집안일. 남편에게 서아의 집안은 남의 집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아야, 내가 지금 버릇없이 굴고 있어.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남편한테 대드는 게 며느리 할 짓이야? 버릇없는 건 저예요?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갈비찜 만들러 오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생신인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해야지.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졌어요. 저 이제 못하겠어요. 정말 못하겠어요. 뭐, 이혼할래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서아를 쳐다봤어요.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으며 똑바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못하겠어요.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아는 고개를 돌려 현관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서아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친 거였습니다. 이년아. 서아는 비틀거렸습니다. 순간 머리카락이 뒤로 확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서아의 머리채를 움켜쥔 채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이혼을 해? 공장 딸년이 주제도 모르고. 서아는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가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어요. 아, 놓으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남편이 황급히 달려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세게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였다니 버릇을 가르쳐야겠어. 어머니, 놓으세요. 남편이 간신히 시어머니의 손을 풀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으로 뒤통수를 만지니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아를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뒤통수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눈물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보내드릴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떨림도 울음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이혼해봐. 공장 딸이 어디 가서 또 시집이나 가보라지. 내 주제에.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아야, 진정하고 이야기하자. 손 치우세요. 서아는 차갑게 말하며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서아야, 엄마도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이해요? 서아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기대도 애원도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저한테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걸 이해하라고요? 그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됐어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당신도 당신 가족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서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쏟아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통수가 쓰라렸지만 그 아픔조차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아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책, 화장품을 가방에 담았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며 가져온 것도 여기서 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 서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살았던 신혼집. 하지만 행복했던 기억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외롭고 슬프고 힘든 기억뿐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 뒤쪽을 살펴보니 붉게 부어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여러 가닥 뽑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상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마지막 상처가 될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서아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어요. 일단 어머니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 계실 테니까요. 택시 안에서 서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거리의 불빛들이 흘러갔어요. 서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빌라 2층이었어요. 서아는 계단을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아야?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는 서아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서아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그날 밤 서아는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무관심, 코인 투자로 날린 돈, 그리고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한 일까지. 어머니는 말없이 듣다가 서아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며칠 동안 서아는 어머니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핸드폰엔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서아야, 이야기 좀 하자.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나셔서 그랬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잘해보자. 서아는 메시지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서아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서아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 이혼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남편이 동의 안 하면요? 그럼 재판 이혼을 해야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서아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하지만 서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에 서명하고 남편에게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아야,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잖아. 저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서아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한테 사과하면. 사과요? 서아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잘못한 건 저한테 폭력을 휘두른 어머님이잖아요. 그건 엄마도 화가 나서 그런 거고.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서류 받으면 서명해 주세요.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혼 서류를 보내고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10번, 20번. 결국 서아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아야, 어디 있어? 당장 집에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명령조였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안 갈게요. 뭐,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전 이제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까요. 이혼 서류 보낸 거 알아? 내가 감히 우리 민우한테 이혼하자고 했어? 네,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공장 딸년이 어디 가서 또 시집 가겠다고 이혼을 해? 이혼하면 너 갈 데 없어.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긴. 넌 아무것도 못해.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살던 주제에.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전 이제 전화 안 받을 거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이년아, 너 정말.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 번호도 시어머니 번호도 시댁 식구들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연을 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했다는 연락이 변호사에게서 왔어요.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서아는 구청에 가서 마지막 절차를 밟았어요.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아는 구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게 갠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 서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더 가볍고 더 상쾌했습니다. 이혼한 다음 날 서아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며칠 좀 어디 다녀올게. 어디 가려고? 그냥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지만 말리지 않았어요. 서아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서아는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어요. 서아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제주도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올레길을 걸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마지막 날 밤 서아는 호텔방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차단했던 번호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안해. 잘 살아. 서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서아는 어머니 집 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작았지만 서아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을 들여놓고 집을 꾸몄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저녁이 됐습니다. 서아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작은 거리, 오가는 사람들, 불 켜진 건물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서아에겐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하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복직 신청을 했어요. 한 달 넘게 쉬었지만 다행히 자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은 서아가 이혼한 걸 몰랐습니다. 서아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했습니다. 출근하고 업무 보고 퇴근하는 일상. 평범했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웃음도 돌아왔고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가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대기업과의 협업 건이었어요. 서아는 그 프로젝트 팀에 배정됐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서아는 한 회사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명강테크. 시댁에서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 회사 아시는 분 있나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모릅니다. 서아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렸어요. 명강테크.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회사. 그 회사가 지금 협력사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명강테크를 발견한 후 서아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인터넷 검색, 사업자 정보, 거래 내역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명강테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꽤 큰 규모였습니다. 주로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서아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강테크의 주요 거래처가 하성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이었어요. 거래 비중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즉, 하성중공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명광테크는 치명타를 입는 구조였던 거예요.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서아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박도윤 변호사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고인 이도현 씨의 유언 집행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서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도현.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유언이요? 무슨 내용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 꼭 방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서아는 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셨대요. 변호사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드디어 연락이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엄마, 무슨 뜻이에요? 내일 변호사 만나고 나서 엄마한테 와. 그때 다 이야기해 줄게. 다음 날 서아는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20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박도윤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습니다. 이서아 씨, 앉으십시오. 서아는 긴장한 채 앉았습니다. 박도윤은 서류 뭉치를 꺼내 서아 앞에 놓았어요. 먼저 고인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도현 회장님께서는 제 오랜 고객이셨습니다. 회장님이요? 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서아를 쳐다봤어요. 혹시 아버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요? 무슨 말씀을요? 박도윤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도현 회장님은 하성중공업의 창업주이십니다. 그리고 서아 씨는 회장님의 외동딸이시고요. 서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성중공업. 방금 자신이 조사하던 그 회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맞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딸을 평범하게 키우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사셨습니다. 회장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자회사 공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셨죠. 서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중견기업 회장이었다니. 왜요?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많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딸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진짜 사랑을 찾게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가정처럼 사셨습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서아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진심을 봐야 한다. 박도윤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하성중공업 지분 60%를 서아 씨에게 상속하셨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500억 원 상당입니다. 서아는 서류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60%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박도윤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서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평범하게 키운 게 옳았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내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길 바랐어. 이제 내 앞에 큰 책임이 놓였다. 하지만 아빠는 믿는다. 우리 딸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회사를 잘 이끌어라. 그리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사랑한다, 우리 딸. 서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왜 그렇게 사셨는지.
서아 씨,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분을 상속받고 경영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 지분을 처분하실 건지.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하성중공업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이아린. 서아는 결혼 전 본명이었어요. 이제 다시 그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경제뉴스에서 할인의 선임 소식이 크게 다뤄졌습니다. 하성중공업고 이도연 회장 별세 후 외동딸 이아린 씨 이사 선임. 지분 60% 보유한 대주주로 경영 전면 참여 예정. TV 화면엔 할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명광테크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던 조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여자가. 화면 속 여성은 분명 서아였습니다. 아니, 이아린. 조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쳐다봤어요. 하성중공업 이사. 500억 상속녀. 그게 바로 자신이 공장 딸이라며 무시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조명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TV를 보다가 얼어붙었어요. 여보, 저 여자. 우리 며느리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순간 조명희는 깨달았습니다. 하성중공업은 명광테크의 최대 거래처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대주주가 자신이 머리채를 잡고 공장 딸이라 모욕했던 며느리였습니다. 조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할인이 이사로 선임된 다음 날 하성중공업 본사는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새로운 이사를 맞이하느라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할인은 오전 9시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5층 임원실. 할인의 집무실은 아버지가 쓰시던 자리였어요. 넓은 공간, 큰 책상,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한강. 할인은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도윤 비서실장이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오전 회의 준비됐습니다. 명광테크 자료는요? 모두 준비했습니다. 품질 불량 내역, 납기 지연 기록, 계약 위반 사항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받아 넘겨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명광테크의 문제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품질 불량률 15%, 납기 지연 12건, 서류 미비 8건. 협력사로서는 낙제점이었어요. 회의 시작하죠.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구매팀장, 품질관리팀장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인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할인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명광테크와의 거래건입니다.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구매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셨나요? 구매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개선이 더딘 상황입니다. 경고만 하셨습니까? 실질적인 조치는요? 그게 명광테크가 오래된 협력사라서. 할인은 차갑게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래된 협력사라는 게 품질 불량을 용인하는 이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이사님. 거래 중단 절차 밟으세요. 일주일 내로 최종 통보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구매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님, 그렇게 되면 명광테크가 큰 타격을 입을 텐데요. 그건 명광테크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무도 반론하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할인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명광테크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조명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손, 공장 딸이라며 조롱하던 그 목소리. 할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어요. 사흘 후 명광테크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거래 중단 예고 통보였어요. 일주일 내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명희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성중공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명광테크는 끝이에요. 매출의 70%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여보, 이거 어떡해? 조명희는 남편에게 공문을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성중공업에 연락해봐야지.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게 담당자가 아니라 이사가 직접 지시한 거래요. 이사? 그 여자 말이야? 조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해야지. 당장 가보자. 다음 날 조명희와 남편은 하성중공업 본사를 찾았습니다. 로비에서 면회 신청을 했지만 비서실에서 거절했어요. 이사님께서는 외부 면회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5분만이라도요. 조명희는 애원했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조명희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할인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여보, 집에 가요. 소용없어. 남편이 말했지만 조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기다려야 해. 오후 5시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모습. 조명희는 급히 일어나 할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인아. 할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명희를 쳐다봤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누구시죠? 할인아, 나야. 어머니. 어머니요? 할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전 이미 이혼했는데요. 그쪽이랑은 남이잖아요. 조명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조명희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할인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회사 좀 살려줘. 거래 중단되면 우리 망해. 그건 회사 문제잖아요.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니, 이사님이 지시하신 거잖아. 할인은 가방을 바로 들고 조명희를 내려다봤습니다. 품질이 엉망인 회사와 거래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당연한 결정이죠. 할인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그때 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조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서요? 제 머리채를 잡고 공장 딸이라며 모욕하신 분이 지금 용서를 구하시는 건가요?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정말 미안해. 조명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냉정했어요. 저도 화가 났었어요. 아버지 임종을 지키지 못하게 하셨을 때, 갈비찜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때 어머니는 제 눈물을 신경 쓰셨나요? 조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전 그냥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어요.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죠.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 늦었어요. 할인아, 그만하세요. 전 바빠요. 할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조명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릎이 꺾였어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조명이는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남편이 조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조명이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하리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하리는 가방을 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린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하성중공업은 명광테크와의 거래를 공식 중단했습니다. 최종 통보서가 발송됐고 그날 오후부터 모든 납품이 중단됐어요. 명광테크의 매출 70%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조명이는 사무실에 앉아 통장을 쳐다봤습니다.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직원 월급, 공장 임대료, 원자재 대금. 나가는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은 없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조명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곧 해결될 거야. 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찾아봤지만 명광테크의 품질 문제는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광테크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둘 직원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10명이던 직원이 5명으로, 5명이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대표님, 저도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마지막 남은 직원마저 떠났습니다. 조명이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 독촉, 원자재 업체 미수금 독촉, 공장 임대료 독촉. 조명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걸.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어요. 2달이 지나자 은행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회사 자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무실 집기, 공장 기계, 모든 게 압류됐습니다. 조명이와 남편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명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파산? 평생 일군 회사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금 상태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빚만 늘어날 뿐이에요. 결국 조명이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졌고 명광테크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30년 동안 운영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민우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명광테크 사태와 연루됐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민우 자신의 코인 투자 실패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도 밝혀졌어요. 정민우 씨 5천만 원 횡령 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민우는 사무실을 나서며 비틀거렸어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력서에 횡령 전력이 남았으니 다른 회계법인에 취직하기도 어려웠어요. 민우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이미 은행에 넘어간 상태였어요.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한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명이는 방 한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엄마,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우는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건지. 결국 가족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 좁고 낡은 방이었어요. 조명이가 그렇게 무시하던 공장 노동자들이 사는 곳과 비슷한 집이었습니다. 첫날 밤 조명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이웃집 소음이 벽을 타고 들려왔어요. 조명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서아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 그게 잘못이었어요. 한편 하리는 하성중공업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하리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품질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평가 기준에 포함합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거래하는 회사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준수, 안전관리 철저를 의무화합니다. 이사님, 그럼 비용이 늘어나는데요. 한 임원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대우하는 회사가 좋은 제품을 만듭니다. 그게 결국 우리 회사에도 이득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박도윤이 하린에게 물었습니다. 이사님, 명광테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수는 끝난 건가요?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복수는 끝났어요. 하지만 제 일은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일 말씀이신가요? 좋은 회사를 만드는 일이요. 사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회사. 아버지가 원하셨던 회사요. 박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리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묘지였어요. 하리는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바로 정의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어요. 하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의로운 회사를 만들 거예요.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회사. 그게 제가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하리는 일어서서 묘소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도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사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기획안 완성했습니다.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리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내일 뵙겠습니다. 하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을 켜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앞으로 갈 길은 멀었지만 하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리는 하성중공업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협력사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고 직원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직원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하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공헌팀에서 준비한 장학금 사업이었어요. 저소득층 가정의 우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100명을 선발해서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하리는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진행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이사님. 공장 노동자 자녀들을 우선 선발해 주세요. 부모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요. 팀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하리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던 회사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후 4시쯤 박도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조명혜 씨가 로비에 와 있습니다. 할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조명희. 6개월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로요? 편지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직접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되면 편지만이라도 전해달라고요. 하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네, 이사님. 10분 후 조명희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조명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섞여 있었고 얼굴은 깊게 주름이 졌어요.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앉으세요. 하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명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는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아니, 하리나. 편하게 말씀하세요. 나 너한테 사과하러 왔어. 조명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표정 변화 없이 조명희를 쳐다봤어요. 6개월 전에도 사과하셨잖아요. 그땐 진심이 아니었어. 그저 회사를 살리고 싶어서 한 말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정말로 미안해. 조명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지. 내 아버지 임종도 못 가게 했고 머리채도 잡았고 생각할수록 부끄러워. 하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나는 돈이 있고 회사가 있다는 게 자랑인 줄 알았어. 그래서 너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조명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쓴 편지야.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었어. 하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하린이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조명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해. 하루 8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아. 민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아버지는 경비 일하셔.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명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힘들어. 6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그때보다 마음은 편해. 사람들이 날 무시해도 돈이 없어도 최소한 양심은 있으니까. 그게 성장이에요.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명이는 고개를 들어 할인을 쳐다봤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조명이는 일어서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굽힌 인사였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명희 씨, 할인이 불렀습니다. 조명희는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필요해요. 하성중공업 청소용역회사에 자리 하나 있습니다. 원하시면 연락하세요. 조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야? 네. 단, 특별 대우는 없어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셔야 합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인아. 조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할인은 혼자 남았어요. 할인은 조명희가 놓고 간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인아, 나는 내가 공장 딸이라서 무시했어. 하지만 진짜 천한 건 내가 아니라 나였어. 돈과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한 내가 정말 천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내가 보여준 그 품격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그래도 조금은 후련한 마음이었어요. 할인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다시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할인은 묘비 앞에 국화를 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용서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어렵네요.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신 건 이게 맞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할인은 그게 아버지의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복수도 끝났고 용서도 했으니까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사람이 될게요. 할인은 일어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인은 그 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할인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하성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 공장 노동자 가정을 우선 지원할 겁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협력사 상생 펀드도 조성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컨설팅도 제공할 거예요. 이사님,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돈은 흐르는 물처럼 써야 의미가 있어요. 그날 밤 할인은 집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할인도 이제 그 중 하나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딸, 저녁 먹었니? 엄마가 미역국 끓였는데 내일 가져다 줄게. 건강 챙겨. 할인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할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할인의 인생이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분노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이해로 채워질 인생.
하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품격 있는 삶을 시작할게요. 밤은 깊어갔지만 하린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린은 상처받았지만 증오로 끝내지 않았고 조명이는 모든 걸 잃고서야 진짜 소중한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을 먼저 보는 따뜻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